여기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 폴리스에 여러분처럼 아주 작고 오래된 모텔인데요. 미친놈인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근했는데 198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연휴라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에 모텔이 빌 수가 있나? 장소가 문제인 거죠. 여기가 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용객은 주로 장거리 트럭 운전사 아니면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루 정도 잠깐 자고 가는 숙소라고. 이때는 야놀자도 없잖아. 누가 굳이 고속도로에 모텔을 예약하고, 응? 그러냐, 응? 트럭 운전수들은 또 쉬는 날이니까 올 일이 없어. 거의 손님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사장님이 장사를 쉴 수는 없으니까 하루 종일 카운터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퇴실하는 손님이 내려왔어. 사장님은 전날부터 이 손님이 들어올 때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20대 여자야. 혼자 왔어. 차도 안 끌고 왔다고. 이런 모텔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 여자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길 왜 오지? 싶었는데 그렇다고 뭐 왜 왔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잤던 방 열쇠 주는 거를 뭐 TV에서 눈도 안 떼고 받고 잘 가요. 요거 한마디 한 게 끝이래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1985년 1월 1일 아침이에요. 미국도 신정은 쉬는 날입니다. 모텔 주인은 씨부레 오늘도 장사 조졌구만 생각하면서 또 조용히 카운터에 앉아 TV를 보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 테네시주 젤리코 근처 캠벨 카운티 75번 고속도로 남쪽 제방 아래에서, 제방이 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박당한 채 버려진 여자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야. 17에서 25살 사이로 추정되는 백인이고 교살됐어요. 큰 셔츠에 청바지 차림, 어깨까지 오는 빨간 곱슬머리에 초록색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이 여자 알면 제보해달라고 한 거지. 이 말에 모텔 주인은 며칠 전 혼자 와서 하루 자고 간 그 젊은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인디애나 폴리스랑 테네시 젤리코는 차로 4시간 거리의 다른 주인데 그때 그 여자가 빨간색 곱슬머리인 게 딱 생각난 거지. 혹시나 해서 제보하려고 전화기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 18, 손님 없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 와중에 투철한 시민정신이나 발휘하고 있자니까 좀 짜증나는 거야, 사장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괜히 내가 이거 전화해서 일에 끼어들었다가 나만 귀찮겠다 싶은 거지. 이때 전화했으면은 많은 게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장사 안 돼 짜증난 사장님은 결국 전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은 여자의 신원은 34년 뒤에 밝혀집니다. 그 여자는 모텔 손님이 맞았어. 제보 전화 잠깐이면 금방 밝혀졌을 일인데 그거 한 번 안 한 이후로 2018년 돼서 신원이 나왔다고요. 18 진짜 신은 없는 게 이 결정 한 번이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야. 전화 한 번 안 한 일이 미국 범죄 역사를 새로 쓰게 됐어요. 34년 만에 피해자 시신이 밝혀졌다는 건 그동안 범인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잖아. 이 사건으로 많은 수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인 잡았냐 이걸 이제 말해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1978년부터 한 7년간 일어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빨간머리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거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선 21살 티나 파머, 무슨 일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진 건 없어요. 애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딸을 하나 키웠대. 그러다 어느 날 친척에게 우리 딸 좀 몇 달만 맡아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 날짜가 지났어.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친척이 티나를 실종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티나 수색은 실패했고 이 실종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34년 지난 2018년 8월 6일 찾아냅니다. 티나의 딸은 이미 성인이 돼 있었어요. 경찰이 엄마 찾았다고 전화하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도 얘는 거의 없어. 하지만 일단 신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인지. 엄마 물건 남은 거 몇 개 챙겨서 경찰서에 갔거든요. 신원 확인됐는데 엄마는 죽어 있었습니다. 1985년 1월 1일 테네시주 고속도로 제방에서 신원 미상 시신으로 발견됐던 그 여자예요. 고속도로 모텔에 왔던 티나 파머였습니다. 티나 파머는 부패 상태로 볼 때 사망 72시간은 지난 시점 같았거든요. 그래도 정보가 될 건 꽤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빨간 곱슬 머리카락에 초록 눈, 키가 한 163에 몸무게 50 정도, 얼굴과 몸 전체에 주근깨 있고 한쪽 팔에는 화상 자국이 있어요. 사망할 때도 임신 중이었어. 태아 상태는 10주에서 12주쯤. 정보가 꽤 많잖아. 특히 임신 10주면은 3개월은 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티나 파머는. 그럼 병원에 갔고 내역이 남는단 말이지. 왜 이 신원 확인이 34년이나 걸렸냐는 겁니다. 인디애나주 경찰이 티나의 실종을 접수는 했는데 미국 실종자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두지 않았대. 실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에서 해결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러면 티나는 마지막 목격이 모텔인 인디애나였고 여기 사람 같긴 한데 시신 발견 장소가 테넷이야. 두 지역이 연관됐으면은 공유해야 될 게 생기잖아, 경찰 사이에. 근데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인디애나는 티나 파머 실종 수사만 하고 시신이 발견된 테네시는 이게 어디서 온 누군지도 모르고 살인사건 수사만 하는 거야. 서로 정보를 합치면 완벽한데 그게 안 될 때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이거 반쪽짜리 수사잖아. 퍼즐이 맞질 않아요. 그래도 존나 늦었지만 티나 파머라는 사실 알아냈으니까 이제 사망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다. 정황상 이 여자는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기에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주변에서 이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 했는지 가족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기록도 안 남아있으면 되게 그래. 아마 이름도 티나 파머 대신 다른 가명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수사가 막힌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나 지난 자료들을 뒤졌는데요. 특이한 공통점을 가진 실종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티나 파머 실종 3개월 전에 미국 아칸소주였어. 웨스트 멤피스라는 지역 근처 40번 고속도로에서 스웨터만 입은 여성의 시신이 나왔던 거야. 밑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걸 봐서는 성범죄를 동반한 살인을 당한 것 같고 이 여자의 신원은 발견 6개월 만에 지문으로 찾습니다. 이름이 리사 니콜슨, 시신으로 발견된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인데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실종 신고가 안 돼 있었대. 그리고 찾지를 않으니까 이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린 거야. 하지만 다행히 리사 니콜슨 실종 추정 시기에 만난 적이 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거든요. 플로리다의 트럭 정류소에서 이 여자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었대요. 애초에 이쪽 일이 아니면은 트럭 정류소는 갈 일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마 리사 니콜슨이 지나가는 차들 얻어 타면서 다녔나 봐. 이 트럭 기사가 리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같은데 12월 말 인디애나폴리스 고속도로 입구에서 태워줬고 켄터키까지는 같이 갔었대요. 근데 티나는 켄터키가 아니라 테네시에서 발견됐잖아. 트럭 기사가 태워주는 방향이 다르니까 갈림길인 켄터키에 내려서 다른 차를 얻어 탈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범인의 트럭을 타게 됐고 목이 졸려 죽어서 도로 제방에 버려진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리사 니콜슨과 티나 파머, 아까 본 그 여자 둘이 공통점이 뭐냐? 일단 둘 다 빨간 머리입니다. 금발 아니에요? 붉은 끼가 돌아요. 티나도 인디애나폴리스를 나갈 때 고속도로에서 트럭 기사에게 히치하이킹을 했었대. 이 여자도 그렇고. 티나를 발견했을 때 시신이 초록색 담요에 쌓여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기엔 정액이 묻어 있어요. 범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지막엔 피해자를 풀어줄 수 없으니까 살인까지 한 건데 실종 시기나 시신 상태 이런 거 볼 때 둘 다 성범죄야. 죽기 전에 마지막 행동도 피해자들은 히치하이킹을 했어. 경찰은 연쇄살인이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은 교통도 발달하고 워낙 이런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히치하이킹은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198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 이런 여자만 노리는 연쇄살인이 80년대 미국에 정말 많았어요. 이 새끼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사건이. 자, 그러면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유사 사건들을 더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많아요. 1978년부터 1987년까지 9년간 실종 사건이 한 14개가 넘더라고. 아직 못 찾은 사람도 있어요. 발견된 경우에는 시신 유기 방식이 비슷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빨간 머리라는 겁니다. 아직 신원을 못 밝힌 피해자가 더 많은데
이 사건이 지금 유독 들어보면 알겠지만 추정된다, 생각된다,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왜게? 미제 사건이니까. 빨간머리 연쇄살인 사건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범인의 정체 당연한 거고 범인이 한 명인지 전국에서 우연히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던 건지 아무것도 몰라. 이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 숫자도 14명 뿐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뭐 누군가가 더 있는지 파악도 안 돼요. 앞에서 말한 티나 파머는 신원이 밝혀지기까지 34년 걸렸잖아. 그래서 이름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시신 발견 지역에 신원미상 시신을 제인도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남자는 존도. 그래서 지역에다가 제인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칸소 제인도, 콜로라도 제인도 뭐 이런 식인 거지. 이 사건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수사 초기에 피해자 신원 안 나오면 다음 과정들이 당연히 다 힘들어지는 거야. 피해 여성들이 어디 사는 누구야? 어떻게 살았고 직업이 뭐야? 주변과 어떤 관계였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범인을 추려낼 수 있잖아. 수사는 범인 하나를 콕 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서바이벌처럼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추려가는 과정인 건데 이걸 하기 위해 최초의 증거가 돼야 할 피해자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범위 설정부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신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시간과 인력은 더 소비되고 그렇게 해도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또 아니죠. 피해자 신원 파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해야 돼. 근데 가정을 아무거나 할 수 있나? 그나마 유력한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유력한지 이걸 뭘로 판단하냐? 누적 데이터를 반영하는 겁니다. 경험상 이럴 땐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요. 정황에 상황을 더해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만들어. 이걸 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인 거고. 그동안의 사건을 볼 때 이런 경우는 피해자들이 자기 신원을 주변에 드러내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 되게 이래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 여자니까 성매매거나 약거래를 했거나 이런 쪽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가명을 사용하고 주거지도 자주 옮기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감추려고 일부러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DNA 검사 기술력이 개쩔어가지고 이름을 몰라도 금방 신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없었잖아, 이런 기술. 이때는 시신의 신체적 특징 이런 거를 실종자 명단과 하나씩 대조해보는 시기였는데 티나 파머처럼 모든 실종자 정보가 전국에 공유될 때는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사라진 줄 몰라. 그래서 실종신고 안 돼 있으면 신원을 알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면 또 어떻게 해? 미국은 거대한 이민국가잖아요. 아무리 나라에서 관리 통제해도 불법 이민자들의 정보까지 다 할 수는 없어. 이 새끼들 숨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이런 경우는 지금의 DNA 검사로도 대강의 특징만 아는 거지 제대로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이 더 떨어질 때 누군지도 모르는 가명 쓰고 숨어 살던 여자들이야. 너무 힘들어 찾기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 붉은 끼가 도는 금발이나 아니면 갈색 아니면은 외국에서는 이거를 진저라고 부르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붉은 계통이라는 거야, 머리가. 나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 넓고요, 범위가. 심하게 부패돼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빼고는 다 교살로 죽었어요. 대부분 옷을 다 벗었고 입고 있어도 윗도리만 입은 상태라 사망 직전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범인은 좀 이 새끼가 변태야. 붉은 머리카락에 집착을 하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뭐 여성 납치한 거 당연하고 범행을 그리고 숨기려고 피해자 죽여서 인적 드문 고속도로나 숲, 제방에 유기한 거란 말이지 뭐. 그나마 밝혀진 피해자들 볼 때 장거리 이동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히치하이킹 하니까 그 경험이 많고 사는 지역을 그걸로 많이 바꿨을 것 같고 히치하이킹을 한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이 낮아 보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점도 피해자들이 직업을 매춘부이지 않을까 추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그러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티나 파머 신원이 2018년에 밝혀졌잖아. 1년 뒤 범인을 찾았어. 이 새끼입니다. 1984년 사건 당시 37이었던 제리 레온 존스라는 트럭 운전수예요. 코디스라고 FBI가 운영하는 미국 DNA 서비스가 있어요.
그동안 이게 생겼어, 서비스가. 그래서 전국민 데이터 공유로 잡았는데 이 새끼를 처벌을 못합니다. 2015년인 67에 뒤졌더라고. 근데 죽은 장소가 감옥이야. 티나 파머의 시신이 발견된 테네시주에서 3년 뒤인 1987년에 린다라는 여자를 납치했어요. 성폭행하고 죽이려던 혐의로 체포돼서 종신형 받았던 거야. 이 사건도 티나 파머 사건과 공통점이 개 많습니다. 둘 다 당연히 붉은 머리카락에 티나는 목이 졸려 죽었거든요. 근데 린다는 죽지 않았었습니다. 범인이 목 졸라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뭐 죽였나 보다 생각해서 버린 거야, 길에다가. 근데 기절해 있던 거죠. 깨어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때 잡혔던 거고. 유기한 장소가 그때 고속도로 배수구였어요. 티나 시신도 정확히는 고속도로 제방 아래의 배수구입니다.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충분한 수법이에요. 제리 존스가 트럭 운전수인데 미국에서 트럭 운전수는 단순히 트럭 운전하는 직업이 아니야.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한 달에 10번은 왕복하는 일을 해야 트럭 운전사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피해자 지역 분포가 넓잖아. 테네시, 아칸소, 켄터키 다양한데 얘네가 또 다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시신도 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유기된 걸 봐선 직업이 트럭 운전수가 유력해요. 그리고 이 새끼가 체포된 1987년부터 빨간머리 연쇄살인 사건은 멈췄다는 거죠. 아니 씨발 이 정도면은 제리 존스 이 새끼 이거 범인 확정 아님? 아님. 범인 확정 아님. DNA 검사해보니까 티나 파머랑 린다 사건의 범인은 맞는데 그 두 개만 확정이래. 아직 피해자 전부를 다 죽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두 사건의 용의자라는 거지 빨간머리 연쇄살인 사건에 경찰이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의 범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제리 존스 말고 누가 범인이냐? 이걸 아직 몰라요. 그래서 미국 최대의 장기비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죠. 유력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새끼가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되는 정황들이지만 정황이라도 아니 이 정도로 겹치는 우연이 사람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 필요하다면 이 새끼의 DNA와 당사자의 인정인 건데 DNA 없고 뒤져서 인정도 못해요. 그게 안 되네. 발 짜증나게. 하여튼간에 이런 살인범 새끼들은 뒤져서도 진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개놈의 새끼. 이런 사건이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 오겠습니다.